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. 반갑습니다. 법도사 옥변 옥성기 변호사입니다. 네, 변호사님 저는 오늘도 법학도가 되어가기 위해서 또 질문을 들고 왔는데 사실 확인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. 사실 확인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제 고소장에서도 제출을 할 수도 있고 또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는 이제 본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을 하고 고소장 내용이라면 그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그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내용들을 예컨대 범행 일시 장소라는 걸 특정을 해가지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 내지는 문서인 경우, 그게 문서인 경우에는 문서를 작성한 경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육하 원칙에 맞춰가지고 작성하고 본인인 것을 확인하는 뭐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은 뭐 인감증명서 같은 그러니까 본인을 확인하는 그러한 것들이 첨부돼서 하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상 자료일 수도 있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에 배척하는 그런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주 중요한 증거인 경우에는 또 그 사실 확인서가 신빙성이 없다는 걸 해가지고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증인으로 이 사실 확인서가 제대로 작성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직접 증언으로서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혹시 사실 확인서는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? 그 사안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. 이제 뭐 이 사람이 뭐 아주 단순한 거 뭐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아니면 뭐 사기죄에 있어서 중요한 문서인 경우에는 이걸 작성을 하는데 왜 어떤 경위로 작성되는지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실 확인서 내용은 다양하게 기재될 수 있습니다. 혹시 뭐 사실 확인서를 쓸 때 그거와 같이 첨부해야 되는 자료 같은 것들도 있나요? 일단은 본인인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고 그게 뭐 이제 본인의 진술을 이제 부합할 수 있는 뭐 그 신빙성 있는 자료 내가 당시 거기 있었던 뭐 촬영한 사진이 있다면 사진을 뭐 첨부할 수도 있고 뭐 문서인 경우에 문서를 첨부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대부분 본인의 그 사실 확인과 관련돼서 부합되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 질문인데 아까 이제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 사안이 어떤 것들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그 천차만별인데 민사사건인 경우하고 형사사건인 경우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면은 그 민사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그 결과를 발생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할 수 있는 결과 발생에 대해서 그것을 목격했다거나 아니면 그걸 증명할 수 있다면은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것들을 적으면 될 것 같고요.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목격자나 아니면 그 문서를 작성한 경위 등에 대해서 본인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다. 그럼 그런 것들을 사실 확인서로 해가지고 제출하게 됩니다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백하지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 그게 제일 문제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은 그 상대방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겠거니 해서 이제 그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위증죄로 또 이제 위증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. 촉법 소년의 정의와 소년범의 정의가 궁금합니다. 그거를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네, 촉법소년은 이제 그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형사법상의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14세 이상입니다. 그래가지고 14세 이상서부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가 있는데 촉법소년은 그 14세 미만인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는 소년범은 14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 소년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소년범이라고 합니다. 여기서 이제 나이는 만 나이로 따지는 건가요? 예, 그렇습니다.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촉법 소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. 하여튼 그건 사회적 합의에 의해 가지고 나이 어리니까 13세 이하의 그 소년이 그 형사 뭐 살인을 하거나 강도를 하거나 뭐 절도를 하거나 하여튼 형사 범죄를 저지르다 하더라도 이거는 처벌하지 않는 게 맞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촉법 소년이라는 게 사실 어린아이들이 멋모르고 저지르는 죄를 조금 감해주려고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또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제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다라고
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. 혹시 그리고 이제 소년범에 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소년범은 이제 성인범이랑 형이 좀 다르게 선고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다른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? 촉법소년을 처벌하지 않는 것처럼 소년범의 경우에도 죄를 저질렀지만 그 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교화하는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 소년범에 대해서 먼저 이제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처리를 합니다. 그래서 제일 중한 경우에는 장기 2년 정도 보호관찰을 하고 짧게는 단기 1년으로 해가지고 보호관찰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형이 좀 중해가지고 징역형을 선고해야 되는 경우, 뭐 강간을 했다든가 강도를 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단기는 5년, 그 다음에 장기는 10년 미만, 부정기 형을 정하지 않고 단기 뭐 3년, 장기 5년 범위 내에서 형기 범위를 정해가지고 선고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감형해가지고 형을 그 교화가 됐다면 바로 그 형기 종료를 이유로 석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수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. 형의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게 부정기형. 예. 그리고 이 부정기형을 하는 이유는 소년범들이 성인범과는 다르게 또 교화가 될 수도 있고 한다는 판단하에 판사가 또 자유롭게 유연하게 정해주기 위함인 건가요?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이제 소년범들이 이제 소년 재판 중에 만 19세 이상 그러니까 소년범의 범위가 벗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처벌이 또 바뀌게 될까요? 뭐 합의부냐 단독이냐 형사 재판부 관할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데 재판 받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19세가 넘어버리면은 부정기형, 그러니까 장기 몇 년, 단기 몇 년 이렇게 선고하지는 않고 한 형으로 선고를 하게 됩니다. 그냥 한 형으로 징역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예, 선고가 그렇습니다. 되는. 예, 예.